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2020년 2회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재무회계만 출제가 되죠. 자, 1번입니다. 3전표 제도에서 입금전표에 기입될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3전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3전표 제도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3전표 제도라고 합니다. 먼저 입금이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분괴를 했을 때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증가되죠. 차변입니다. 분괴를 했을 때 차변에 현금 계정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대변에는 무엇이와도 관계가 없고요. 차변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차변에 현금과 다른 외상 매출금이 같이 있으면 입금전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괴를 했을 때 차변에 현금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것을 입금, 현금이 들어왔다고 입금전표로 하며, 출금전표는 분괴를 했을 때 대변에 현금 계정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입금전표와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괴를 했을 때 차변에는 무엇이와도 상관이 없고요. 대변이 현금 계정 하나만 있는 경우 현금이 나갔다고 출금되었다고 출금전표라 그러고요. 대체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제외한 모든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3전표 제도에서 입금전표에 기입될 거래로 옳은 것이니까 분괴를 했을 때 차변에 현금 계정 하나만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전화요금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변이 현금이 되고요. 차변은 전화요금이니까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이런 것들이 다 통신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대변에 현금이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출금전표에 해당됩니다. 2번 보통 예금에서 현금 5,000원을 인출하다. 인출이란 말은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을 찾았단 말이죠. 따라서 차변이 현금 5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 분괴를 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차변에 현금 계정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입금전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외상 매입 대금 20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내가 외상 매입금이니까 어음이죠. 어음이 놓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외상 매입금은 재고자산 구입하고 돈을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내가 발행했죠. 그러면 지급어음으로 줬단 말입니다. 따라서 분괴를 하면 차변이 외상 매입금 200만원, 대변은 지급어음이 되네요. 이렇게 입금전표도 아니고 출금전표도 아닌 이런 거래가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4번 업무용 선풍기를 7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참고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면요, 첫 번째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물론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지급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신용카드로 주고받게 되면 대부분 신용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비품 7만원짜리를 구입하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체 전표가 됩니다. 왜? 차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입금 전표, 대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출금 전표가 될 텐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0X1년 10월 1일 화재보험료 1년분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보험료를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물론 이렇게 선급보험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급비용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산을 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보험료인 경우는요. 지급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급하는 시점에 보험료로 했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죠. 먼저 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자산, 즉 주는 시점이 선급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회계 처리했었다면 자산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1일부터 1년분이니까 9월 30일까지입니다. 1년 보험료가 12만원이네요.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한 달. 그래서 12개월을 나누면 한 달에 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9월달까지니까 9만원이고요. 앞에가 석 달, 3만원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자, 보험료 준 날입니다. 보험료 준 날 10월 1일이죠. 보험료 지급하였다란 말만 있고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는 시점에서 보험료로 처리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은 언제까지? 9월 30일 끝까지 여기까지 보험료를 먼저 줬죠. 얼마를 먼저 주었습니까? 12만원을 먼저 줬죠. 하지만 결산일입니다. 결산일은 12월 30일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30일이라면 과연 얼마를 먼저 줬겠습니까? 9월 30일 끝까지 이만큼 먼저 줬죠. 얼마? 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결산 정리는 보험료 9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고요. 자, 여기에 제가 계정 과목 만드는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칸부터 적겠습니다. 이 칸 1번 번호가 있죠. 주는 내용이면 비용을 적으면 되고요.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지급했죠. 그러니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 칸입니다. 이 칸은 먼저이면 선을 적으면 되고요. 못이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보험료 9만원을 먼저기 때문에 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 이 칸입니다.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지급했으니까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급이 되겠죠. 그래서 급. 이래서 계정 과목을 뭉치니까 선급 비용이 되네요. 물론 돈은 지금 9만원입니다. 9만원이고, 자, 만들어진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에,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선급 비용이 어디에 가면 되겠습니까? 차변입니다. 차변 선급 비용 9만원. 물론 대변은 남아있는 보험료 9만원. 요 오타입니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분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네요. 정답은 3번 우리 9만 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게 보험료인데 오타입니다. 오타라는 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수익의 이연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연과 예상에 관련하여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은 지급하는 것이고 수익은 받는 것이 되겠죠. 돈 받는 내용. 자, 이연은 내년 것, 즉 차기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상은 올해 것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이연이란 말은 내년 돈을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것을 말하게 되며, 그리고 예상은 올해 줘야 되는 돈을 못 줬다든지 올해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글자 4개가 비용, 수익, 이연, 예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비용의 이연부터 보겠습니다. 비용이니까 뭐 지급하는 것이죠. 이연은 내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을, 자기 것을 먼저 지급한 내용은 비용의 이연이 되며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비용의 예상이네요. 자, 비용이니까 지급하는 것, 예상이니까 올해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데 올해 것을 못 줬죠. 그래서 지급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의 예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 올해 단기 것을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이니까 돈 받는 거죠. 이연은 내년 것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뭐 내년 것을 받았단 말이죠. 즉 먼저 받았단 말 아닙니까? 내년 것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의 예상입니다. 돈 받는 내용이고 예상이니까 내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올해 것을 수익의 예상이네요. 수익 받는 거 예상이니까 못 받은 거죠. 내년 것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올해 것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수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이연은 내년 것, 예상은 올해 것, 그리고 비용 수익은 알고 계시는 거, 이렇게 글자들이 뭉쳐져서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이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이니까 뭐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연이란 말은 내년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년 것을 먼저 받은 것이 되겠죠. 수익의 이연입니다. 내년 것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일단 수익이니까 받는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선급은 지급하는 거니까 될 수가 없죠. 미지급이니까 이것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받는 것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요. 자, 수익의 이연이니까 내년 것을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임대료 정답은 1번이 되며 미수이자는 받기는 받는데 이자는 받는 거죠. 수이자니까 받는 건데 못 받은 거죠. 즉 올해 것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의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1번은 뭐 수익의 이연이 되고요. 2번은 선급이니까 먼저 준 거죠. 먼저 준 겁니다. 뭐 내년 것을 먼저 줬단 말이죠. 비용의 이연이 되겠네요. 미수이자는 받는 거고 이자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수익이 됩니다.
못이니까 올해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예상이 될 것이며 미지급 임차료가 되네요. 주는 거니까 비용입니다. 그리고 못 줬죠. 올해 것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을 다 외우시기는 힘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시험에 실기 2차가 실기죠. 그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고요. 자본 변동표니까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표가 되겠죠.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가 됩니다. 현금 흐름표가 되니까 현금은 현금이고 흘러가는 표죠. 즉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며, 주석입니다. 주석은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 주석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책 같은 데 보니까 왜 글자 여기에 조그만하게 갈로 1번 해서 하단에 주로 역사책 이런 게 많죠. 여기에 1번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석이랍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표시하는 거, 이것이 추석입니다. 회계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맞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2가지 기본 요소는 비용과 이익이다. 언뜻 보면 1번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1번은 틀린 표현이죠. 비용은 맞았지만 이익이 아니라 수익이죠.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는 회계기간에 재산상태 변동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자, 이렇게 2번도 틀렸는데 여러분들 왜 틀렸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됩니까? 요거 틀렸죠? 회계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입니다. 주로 12월 31일이죠. 이렇게 우리 재무제표에서 기간이 나오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그렇죠. 일정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2번도 말은 비슷하게 됐지만 틀렸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직업 능력 및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정확하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에 대하여 추가로 제공된 정보로서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번도 틀렸죠. 자, 표시된 정보에 대하여 추가로 제공된 정보로서, 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중에 이렇게 1번에서 하단에 1갈로 1번에서 이렇게 추가 정보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무엇은 주석은. 하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우리 재무제표 5가지 안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 많아 보이지만 내용이 얼마 없습니다.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 문제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유동과 비유동입니다. 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유동이 되며 비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비유동이 됩니다. 자, 사채입니다. 사채는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로 발행을 합니다. 3년짜리, 5년짜리. 그러니까 이 사채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은 재고자산 이외의 것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이것은 실무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죠. 금전을 지급하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자, 원천징수란 말은 강제로 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선납세금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계에 접근하시면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를 하시는 분은 회사가 내 것이며 내가 사장이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회계를 보시면 맞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라 내가 사장님, 대표이사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직원들에게 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며 그것이 바로 예수금이 되고, 이 예수금은 유동부채가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일이 내년일 경우 장기차입금을 유동화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주로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결산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10년 뒤에 돈을 갚아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는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10년 뒤가 되니까 무엇입니까? 장기 차입금입니다. 하지만 1, 2, 3, 4, 5, 6, 7, 8,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내년에 갚아줘야 되죠. 이때 9년이 지나고 10년째 접어드는 결산할 때 이제는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장기 차입금이 안 되죠. 장기 차입금을 단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게 됩니다.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가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과목은 사채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포인트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로 쓰죠. 국제회계 기준에서 기업의 손익을 보여주는 손익이란 말은 손실 플러스 이익을 합쳐서 표시한 말입니다. 표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계하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공부합니다 하는데 그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포괄이니까 추가가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단기 손익에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비용인 해외 사업장 외화 환산 차이, 그리고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이익 등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함께 포함하면 포괄 손익 계산서. 말이 기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익 계산서 플러스 기타 포괄 손익, 이것을 합치면 포괄 손익 계산서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거의
간단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 항목들이 있네요.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본이란 말과 자본금은 다른 겁니다. 자본 안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본금이 꼴 자본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포함관계로 보면 자본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자본 안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의외로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본이고 자본의 다른 이름을 순자산이라 그러죠. 자산 중에서 순수한 내거 우리 본대 자본 등식 있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은 부채도 내 자산이며 자본도 내 자산입니다. 그런데 순자산은 그 중에서 부채도 자산이고 자본도 자산인데 그 중에서 순수한 내 거는 자본밖에 없죠. 그래서 자본의 다른 이름을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성 항목에 틀린 거네요.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죠. 용역 수익, 매출 원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자본 조정은 자본 항목이 되겠죠. 자본 조정은 자본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며, 물론 자본 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자 주세요가 있습니다.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거 외에도 자기 주식, 이것들이 자본 조정에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주 상공의 X1년 말 현금 및 예금 관련 계정 잔액이다. X1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계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입금,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먼저 이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말은 현금은 현금을 말하는 거고요. 현금성 자산이니까 실제로 현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현금에 준하는 자산,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정확하게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인 자산. 자, 해당 항목들로는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 요구불 예금 등이 있는데요. 통화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전, 주화, 지폐,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 통화 대신에 사용되는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되고요. 요구불 예금이란 말은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예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며, 그리고 비해당 항목입니다. 이것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표 있어요. 우표는 소모품입니다. 수입인지는 우리 왜 면허 시험 같은 거 칠 때 있죠. 수입인지 붙여야 됩니다. 그런 것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선일자 수표,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이것도 알아주시고,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좌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되는데요. 우리가
당좌 수표에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 당좌 기업이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 돈이 당좌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5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부도가 나게 되죠. 기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당좌 수표 발행하면서 잔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은행 측과 미리 약정을 맺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 통장이 있는데 우리 건물을, 우리 기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까지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발행해줘라. 거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할게.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마이너스 당좌 예금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당좌 차월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은행에 이만큼 들어가 있고요. 우리은행에 당좌 예금이 있고 그리고 정기 예금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금액 앞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죠. 삼각형 표시란 말은 우리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표시를 말하게 됩니다. 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에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아주시고 귀여우니까.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이거 두 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18만 원이 되겠네요. 아니네요. 4번이죠. 하나밖에 없네요. 18만 원. 나머지 볼 필요도 없지만 또 보겠습니다. 당좌 예금에 마이너스 만 원이 돼 있죠. 이 마이너스니까 당좌 차월입니다. 그래서 부채죠. 부채입니다. 부채고 단기 차입금이 만 원이 됩니다. 이게 당좌 예금에 마이너스 만 원이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이죠. 정기 예금이네요. 4만 원. 그리고 X 1년 말이고 X 3년 말이니까 2년이죠. 2년이니까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며 기타 금융자산이 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 돈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마이너스 표시라는 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8번 주 상공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주당 액면 5만원을 주식 1000주를, 자, 일단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이니까 이것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그게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 우리 KIFRS에서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남회사 주식입니다.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3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동주식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수수료 처리는 살다 8포, 살다 8%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살 때 수수료는 따로 적어야 되고 수수료 비용으로, 팔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이익 본 돈에서 손해 본 돈에서 더하고 빼고 합니다. 자, 먼저 살 때, 구입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취득 원가 있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켜서 적고,
그리고 부대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의 비용 900번대로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는 따로 적어야 되고 팔 때 수수료는 포함합니다.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볼게요. 구입하면서 취득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는 필요 없고 천주를 얼마에? 6,000원에 지급했네요. 그러면 600만원입니다. 차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0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얼마? 3만원. 물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603만원. 대변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따로 적어야 되네요. 그래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금액은 시도금가는 얼마가 됩니까? 600만원. 정답은 2번이 되며 8번 문제의 핵심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구입할 때 수수료는 따로 살다, 팔포, 살 때는 구입할 때는 따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매입처 원장 각 계정의 기입 내용을 보고 1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적어 두었습니다. 자, 먼저 갑상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기 2월이 3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었습니까? 외상매입금 안 준 돈이네요. 이 말의 의미는 갑상점에게 작년에 3만원 외상매입금 있는 것을 올해로 넘겨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1월 15일 매입입니다. 자, 이것을 분개를 하면,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돈이 나와 있으면 차빈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빈이 매입 24만원이 되고요. 대변은 당연히 외상매입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발생했단 말이죠. 24만원. 잔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기초에 3만원이 있었고 방금 발생한 것이 얼마? 24만원. 잔액은 27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2만원이네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은 당연히 지금 이 문제가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즉 분개를 하면 차빈이 외상매입금 2만원, 대변이 현금 2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의 분개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외상매입금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15일날 27만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17일날 2만원을 갚아줬으니까 잔액은 25만원. 따라서 갑상점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25만원이 됩니다. 을상점도 똑같은 요령입니다. 전기 2월 작년에 외상매입금 2만원을 갚아주지 못한 돈 2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을상점 펀 문제가 없고요. 자, 날짜 순으로 봅니다. 이게 더 빠르네요. 매입 50만원, 즉 매입 50만원 그리고 외상매입금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초에 2만원 있던 것과 지금 발생한 50만원을 더하니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25일 당좌예금 대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변이 당좌예금이 되고요. 피어있는 변은 지금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칸에는 외상매입금 40만원.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 40만원을 당좌예금으로 갚아줬네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52만원에서
40만 원을 갚아줬더니 12만 원의 잔액이 생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갑상점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25만 원, 을상점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12만 원. 그래서 갑상점 잔액 25만 원과 을상점 잔액 12만 원을 더하면 3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7만 원이 됩니다. 10번 다음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매입 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단 기초 매입 채무 잔액은 없었다. 잔액은 없었다. 자, 참고로 매입 채무란 말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범 이 두 가지만 매입 채무입니다.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범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자, 현금 매입액 5만 원. 기초에 매입 채무 잔액이 없었으니까 현금 주고 샀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외상 매입액 20만 원. 그러면 외상으로 재고자산을 상품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즉 매입 채무 잔액이 20만 원 생기겠네요. 큰 문제 없죠. 자, 외상 대금, 현금 상환액, 상환이란 말은 갚아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10만 원. 그러면 잔액이 2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줬습니다.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다음 외상 대금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액.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 빨리 갚아주게 되면 깎아주죠. 이자만큼이라도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매입 할인이 되죠. 이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액이 1,000원 있네요. 외상 매입금 1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만 원을 깎았습니다. 1,000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99,000원이 될 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물어보는 것은 핵심적인 말이 외상대금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 이것이 매입 할인이 되며 이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에서 빼는 겁니다. 빼주는 금액이라는 거, 이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걸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2번, 3번, 4번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구입한 금액이 특히입니다. 특히 이런 금액들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이 20만원 밖에 없는데 갚아줄 돈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없고, 두 번째 외상 매입금 10만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답은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세하게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12번 다음 거래의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종업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여비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되어 있고요.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네요. 계약을 했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죠. 왜? 자산부채 자본 비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먼저 선급금과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반대는 선수금 있죠.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은 선수금,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잘 틀려서 제가 메모를 하나 더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선급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 등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면 다 선급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는 것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이 실무에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실제로 실무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익혀주시고요. 건설 중인 자산도 선급금의 개념이므로 꼭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자, 갑은 봅니다. 출장을 명하고 출장 여비를 지급했네요. 그러면 출장 갈 때 어림잡아 지급하는 돈, 지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 되겠죠. 상품 일반적인 상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만 보면 가지급금과 선급금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국민의 7월 중 상품 매매 관련 자료에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7월 말의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내용이고요. 기말 재고액이 얼마이며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먼저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선입 들어온 거, 먼저 출 꺼내는 거. 그래서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주시고요.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7월 1일 날, 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초 재고가 100개가 있었고요. 단가는 100원입니다. 100원. 재고 수량은 100개입니다. 그러면 재고액은 얼마인가 한번 봐요. 100개가 100원짜리니까 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매입했네요. 100개. 얼마를 주고? 100원 주고. 그럼 재고 수량은 총 몇 개 있습니까? 200개. 왜? 요때 100개가 있었잖아요. 재고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만원이 되겠죠. 요거 만원과 그리고 요거 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없습니다. 다음. 자, 7월 15일이네요. 이때 매출이 발생했네요.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100개를 꺼내어 줬을까요? 7월 1일 날 100개도 있고요. 7월 10일 날 또 100개가 있었죠. 먼저 들어온 것은 어떤 거다? 7월 1일 겁니다. 7월 1일 거 100개를 꺼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100원 곱하기 100개니까 만원, 매출원가는 만원이 되며 재고액은 100개 남았죠. 어떤 거? 7월 1일 거 100개를 꺼내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7월 10일 거 100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100개니까 100개가 남았고 이 재고액은 얼마? 만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7월 20일 날 매입했네요. 단가가 올랐네요. 100개를 구입했는데 120원. 재고 수량은 위에 있는 100개와 지금 구입한 100개. 재고 수량이 220개가 아니죠. 잘못했네요. 200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200개. 왜? 이거는 꺼내서 팔았죠. 팔았었고 이거 100개와 이때 100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총 200개입니다. 오타입니다. 200개가 되고 재고 금액은 자, 요거 100개는 만원이었죠. 만원입니다. 10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만원에 이거는 120원 주고 샀기 때문에 12,000원. 그래서 재고액은 22,000원입니다. 요거는 오타니까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7월 25일 날 매출을 했네요. 100개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200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200개가 있습니까? 이거 100개와 이거 100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꺼내주게 될까요? 이것을 먼저 꺼내주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개 곱하기 100원, 만원입니다. 다음 재고 수량은 몇 개 남았을까요? 200개 중에서 100개를 팔았기 때문에 100개가 남았고요. 어떤 거? 이거 100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곱해버리면 12,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 만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12,000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매출원가 만원짜리가 2개였죠. 만원짜리가 2개니까 2만원이 되고요. 다음 기말 재고액은 12,000원이 남았죠. 12,000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운용사 상급 2020년 2회 1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고요. 잠시 뒤에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